자, 녹화를 켰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 어, 사실 이 세미나를 기획한 이유는 그 우리 바이오피어 주식 톡방을 사실 홍보하기 위함이었어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더 와서 어, 함께 떠들 사람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근데 주식 톡방에 들어오면은 주식을 알아야 뭔가 떠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처음 입문하고 싶은데 몰라서 잘 못했던 분들을 꼬드겨서 어, 톡방에 한번 초대를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완전 입문 세미나라고 했는데 사실 입문이 어디까지로 입문을 해야 될지도 참 많이 고민이 있었어요. 모든 세미나가 그렇듯이 이 청중들의 수준을 고려해야 되는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정말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그분들 눈높이에 맞춰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또 주식을 좀 해봤던 분들이라면 어, 너무 쉬운 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입문 세미나인 만큼 감안하고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걸 VOD로 녹화본으로 보시는 분들 포함해서요. 그리고 입문 세미나라고 했지만 인트로덕션이라고 했지만 입문인 만큼 당연히 주식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다루지는 못합니다. 저도 사실 완전 초보고요. 거의 뭐 한 학기 수업으로 가르쳐야 될 만큼 방대한 양의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주식에 대해 모든 걸 다 하려면은 하지만 이 정도만으로도 그래도 입문을 한 데는 충분하겠다 싶을 정도의 컨텐츠로 들고 와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펀더멘털 프린시플 오브 주식. 주식이란 뭔가? 사실 주식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근데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이제 근본적인 펀더멘탈한 원리가 뭔가를 먼저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사실 대충 쌀 때 사서 비싸졌을 때 팔아서 차익 실현하는 무언가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하면은. 근데 자, 주식은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원래는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네, 회사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자기 혼자 이제 사업을 하기에는 돈이 부족하니까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는데 그 어, 이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권한을 사실 파는 거죠. 그게 주식인데 이 권한을 사면 뭐가 좋느냐? 이제 투자한 만큼 이제 회사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제 논아 먹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배당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식은 펀더멘탈하게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에요. 회사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근데 투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권한의 이제 가격이 비싸지는 거고 그게 이제 주식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예요. 그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그 가격이 높아지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싸지겠죠.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당 자체보다는 이 권한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데 이 차익에 관심이 있죠. 주식을 진짜 이 회사에서 이익이 났을 때 나오는 배당에 관심이 있어서 투자하는 사람보다 이 권한 자체의 가격의 오르내림에 의해서 발생하는 차익으로 그 이익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할까요? 그러니까 투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야 그 권한의 가격이 비싸진데 그럼 어떤 회사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 하냐? 첫째는 이제 배당을 받아야 되니까 이익이 잘 날 것 같은 회사. 그러니까 성장하는 회사, 기업 가치가 높은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좀 순환 논리인데 사람들이 많이 살 것 같은 회사. 그러니까 많이 사야 가격이 오르는데 가격이 오를 것 같은 주식에 사서 그래서 주식이 오르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오를 것 같은 주식에 삽니다. 오를 것 같은 회사의 주식을 삽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주식이 오르내리는 요인에는 실제 그 기업의 밸류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 이 두 가지가 작동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세간의 표현 중에 거품이 많이 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실제 기업 가치보다 더 많은 심리가 작동을 해서 어 원래 적정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가격이 올라 있는 상태가 이제 거품이 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반면에 기업 가치는 되게 포텐셜이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과소평가해서 가격이 아직 낮아. 이런 경우는 이제 저평가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아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이제 어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죠. 그런 저평가된 주식을 잘 찾아서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주식이 오르내리는 원리는 이 두 가지가 있다. 자, 근데 자 보세요. 주식은 우리 주식 회사라는 표현을 쓰죠. 이 우리 주식은 기본적으로 회사예요. 주식 회사. 회사라는 건 뭐냐? 산업이죠. 산업은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뭐 요즘 핫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도 있고, 바이오 헬스 산업도 있고, 에너지 산업도 있고, 조선 방산 서비스업 금융 되게 다양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식을 하려면은 그냥 그 무슨 도박장에 있는 게임 고르듯이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제발 올라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주식이 몸담고 있는 산업, 즉 섹터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어, 주식 잘 모르는 사람들이 주식 초보들이 하기 쉬운 그 실수가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도 심지어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샀다가 오르면은 박수치고 떨어지면은 눈물을 흘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산 주식의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산업을 하는지, 어떤 섹터 안에 몸담고 있는 주식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 산업에 대한 이해가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 산업이 굴러가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이제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올라도 왜 올랐는지 내려도 왜 내렸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면서 그냥 그 주사위 던지고 동전 던지기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주식은 오르면 오른 대로 내리면 내린 대로 다 이유가 있어서 오르내리는데 그 이유를 이해하면서 이 주식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자 그렇다면 왜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될까? 사실 이거는 꼭 주식뿐만이 아니라 투자라는 것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자, 여러분들이 돈을 들고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돈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으면 그건 100년 뒤에도 10,000원짜리 한 장이에요. 근데 물가는 오르죠. 그 말은 즉슨 상대적으로 봤을 때 화폐 가치는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고에 현찰 그냥 처박아 놓는 거, 집에 모셔 놓는 거 이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죠. 왜냐면은 사회에서는 물가가 올라서 이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데 그걸 그냥 들고 있으면은 손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은행에다가 예치시켜놔서 이자를 받는 것은 그럼 능사이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물가 상승률이 은행에서 이자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거든요. 은행은 뭐 기껏해야 연 3%뭐 이렇게 주는 반면에 물가 상승률은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파른 속도로 더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 보면은 상대적으로 손해예요. 그 말은 즉슨 돈을 굴려서 어떻게든 수익을 내서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아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뜻이죠. 주식은 돈을 벌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아서 하는 것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주식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공부도 하고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적이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여태까지 항상 나는 성실하게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이 아닌 불로소득은 절대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주식으로 패가망신한 소식을 더 많이 듣지 한탕 쳐가지고 큰 돈을 벌었다라는 사례는 그냥 뭐 로또 당첨됐다 이 정도 사례로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주식은 진짜 대박 터뜨려가지고 큰 돈을 일확천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저도 도태되지 않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투자는 어디서 하는 걸까요? 이거는 진짜 주식을 단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다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준비한 파트인데. 자, 이런 증권사 앱에서 합니다. 이건 제가 왼쪽에 쓰고 있는 이제 토스 증권이고, 뭐 한국투자증권도 제가 쓰고 있어서 그냥 캡처를 해서 가졌어요. 아래에 있는 거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떠 있는 거예요. 어, 키움증권, 나무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이런 식으로 증권사들마다 어플이 있고 또 그 HTS라고 해서 컴퓨터에서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지금 채팅창에 영웅문 적혀 있는데 영웅문이 키움증권에서 그 제작한 HTS 그 주식 사고 팔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핸드폰으로 편하게 어플리케이션 깔아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계좌 만드시고 그냥 계좌 만드는 거는 그 뭐 우리은행, 뭐 농협은행 이런 데서 계좌 그냥 하나 트듯이 예금 계좌 트듯이 그냥 쉽게 틀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돈을 집어 넣고 입금을 시켜 놓고 그러면 이제 주식을 그 계좌에서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영웅문이 키움증권에서 만든 거라 그랬잖아요. 제일 기능이 많고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그 초보들은 쓰지 않는 기능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초보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사실 토스증권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맞아요. 채팅 나온 것처럼 영웅문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이게 너무 UI도 불편하고 찌끄러기 같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토스증권이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게 UI가 압도적으로 편해요. 제가 한투도 써봤고 영웅문도 써봤고 나무증권도 써봤고 메리츠도 써봤거든요. 근데 토스가 그냥 나머지는 대충 또이또이한데 토스가 그냥 UI가 말도 안 되게 편해요. 얘네들은 무슨 그 UI만 연구하는 애들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UI를 개발한 게 아니라 UI를 연구하는 애들이 증권을 개발한 것 같아. 그 정도로 그냥 차원이 다르게 편합니다. 토스 증권이. 근데 그만큼 영웅문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잡다한 기능들은 사실 토스증권이 없어요. 근데 초보들은 그냥 토스증권만 해도 충분하다. 토스증권이 다른 증권사보다 수수료가 살짝 비싼 편입니다. 살짝. 근데 저는 다른 데 전전하다가 그 수수료 때문에 결국 토스증권으로 들어왔어요. 토스증권 한번 맛보면은 다른 증권 앱을 못 쓰겠더라고. 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어떤 증권 그 프로그램을 쓸 거냐를 결정할 때 증권사마다 신규 고객들에게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투 같은 경우는 새로 여기 가입해서 계좌 만든 사람에게는 9개월인가? 수수료가 아예 0%예요. 그리고 9개월 끝나면은 또 뭐 몇 달 동안 아니다. 3달 동안 공짜고 9개월까지 0.07%인가? 보통 증권사들은 수수료가 사고 팔 때 미장 기준 0.2% 정도 수수료를 떼가요. 사팔 할 때마다 내가 사고 판 금액의 0.2%씩 떼가요. 근데 그 또 증권사마다 그런 식으로 신규 고객 이벤트를 할인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잘 골라서 쓰면 좋다. 메리츠 증권은 아예 진짜 내년 2026년도 끝날 때까지 수수료가 전액 다 무료예요. 뭐 이런 이벤트도 있으니까. 네. 신규 고객 뭐 돈 꽂아주고 주식 하나 랜덤으로 하나 던져주고 막 이런 이벤트들도 있으니까 잘 알아보고 하면 좋은데 저는 그냥 모르면 토스 쓰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아주 편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사는 거냐? 이게 토스증권의 구매하기 창이에요. 자, 보시면은 주문하기 있죠. 구매. 보면은 뭐 주문 유형, 구매 가격, 뭐 수량, 뭐 이런 거 적혀 있는데, 자, 현재 수익은 가렸습니다. 제 거 그냥 UI에서 캡처해서 가져온 거라. 비밀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지정가, 가격, 수량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내가 이 주식을 그 우리가 사고 판다 할 때 보통 슈퍼마켓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콜라 한 병 사면은 여기에 뭐 1,000원 붙어 있으면 1,000원 현금으로 딱 내고 혹은 카드로 긁고 딱 가져오면 되죠. 근데 주식은 가격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가격이 계속 이렇게 적혀 있지만 내가 얼마에 사고 싶은지를 신청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보시는 게 호가창이라는 건데 보시면은 가격 리스트가 가운데 쭉 있죠. 파란 글씨로.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막 숫자가 적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가격에 사고 싶다고 신청을 걸어 놓은 사람이에요. 왼쪽은 이 가격에 팔겠다고 신청을 걸어 놓은 사람이에요. 매수를 걸어놨다, 매도를 걸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팔려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비싼 가격에 팔고 싶어 할 테고 사고 싶은 사람은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사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수 대기는 아래쪽으로, 매도 대기는 위쪽으로, 현재가 기준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가격에 매수를 걸어놨는데 이 가격에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운 좋게 이렇게 1대1로 매칭이 되면은 좋습니다 하고 거래가 성사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쪽에선 팔리는 거고 이쪽에선 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6,725명이 다 이렇게 6,725명은 사실 아니에요. 6,725주가 이제 대기가 걸어져 있는 건데 만약에 팔려는 사람이 더 많아가지고 살려는 6,725를 뛰어넘어서 뭐 한 100명 정도 더 차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6,825명이 만약에 팔고자 했어요. 그러면은 팔려는 사람이 더 많은 거죠. 그럼 가격이 한층 떨어집니다. 그래서 22만 7천 원으로 가격이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100개가 더
사집니다. 왜냐면 사려는 사람은 더 싸게 사고 싶어 하니까. 그런 식으로 가격이 계속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은 비싸지고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비싸진다. 아니지, 잠깐만, 내가 제대로 말했나?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비싸지고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싸진다. 그래서 이 줄다리기를 통해서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슈퍼마켓에서 1,000원짜리 정해져 있는 거 딱 돈 내고 사오는 거랑 달리 얼마에 살 건지 얼마에 팔 건지를 신청을 해가지고 내가 신청한 금액에 이 주식 가격이 도달하면은 사지거나 팔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주식을 사팔사팔 해보시면서 이 체감을 해보시면 더 쉽게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사팔사팔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장이 열리는 시간이 있어요. 장이란 이제 뭐가 연결이 됐네. 자, 장이란 이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슈퍼마켓도 오픈하는 시간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장은 아침 9시부터 낮 3시 20분까지. 미장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서머타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시간이 좀 다른데 그냥 지금이 서머타임 적용된 시간이라서 그 기준으로 가져왔어요. 10시 밤부터 한국 시간 새벽 5시까지가 미장이 열리는 시간이고요. 근데 얘네들은 프리마켓이랑 애프터마켓이라는 게 있어서 장이 열리기 전후로 좀 더 구매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보너스 타임 같은 거요. 그리고 데이마켓이라고 해서 그들은 거래할 수 있는데 우리는 거래할 수 없는 시간대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미장은 24시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미국 형님들은요. 우리나라에서는 데이마켓에서는 거래를 못하고 심지어는 또 증권사 앱마다 프리마켓 애프터마켓 본장은 고정이고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의 구매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사용하는 증권 앱에 따라서 잘 확인을 해야 되고 아무튼 아무 때나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이 열리는 시간을 잘 고려해서 사고 팔아야 된다. 자, 그러면은 무슨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이게 관건이죠. 네, 나머지는 다 기술적인 거야. 그냥 택틱이야. 근데 무슨 주식을 사야 하느냐?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을 웃고 울게 만드는 그것이죠. 제가 여기서 무슨 주식, 무슨 종목 사세요 이렇게 콕콕 집어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하겠지만. 근데 어떤 주식에 투자할지를 고려하기 위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어떤 선택지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려고 가져왔어요. 자, 일단 지수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불핑 지수인데 예쁘죠? 예, 아니에요. 자, 코스피, 코스닥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이런 지수라고 하는 어떤 지수가 뭡니까? 어떤 밸류에이션 값이죠.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하는 어떤 값이에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값인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막 코스피 지수가 뭐 3,300을 달성했습니다. 뭐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이런 거 뉴스에서 되게 나오는데 저게 뭐지? 전 어렸을 때부터 항상 궁금했어요. 코스피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라는데 코스피 지수는 그럼 거기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 평균 가격인가? 그럼 한 주에 평균 가격이 3,300원밖에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 궁금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은 코스피가 그러니까 코스피는 말하자면은 하나의 시장이에요. 저기 뭐 서울에도 남대문 시장, 뭐 동대문 시장 이렇게 시장 있죠. 거기에서 장사를 하려면 거기 입점을 해야 돼요. 입점. 그래서 코스피는 남대문 시장 같은 시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상장돼 있다. 어떤 주식 회사 종목이 코스피에 상장됐다 하면은 그 시장에 입점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장 가가지고 그 종목을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상장이 안 되어 있는 회사들은 뭐라고 하냐? 비상장 기업이라고 하죠. 얘네들은 주식을 사거나 팔고 싶어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왜냐? 주식 시장에 상장이 안 돼 있거든. 시장에 입점을 안 했거든. 근데 우리나라에 코스피라고 하는 시장도 있고 코스닥이라고 하는 시장도 있고 미국에는 S&P 500, 나스닥, 다우, 러셀 2000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지수는 뭐냐? 지수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코스피 시장이 잠시만요. 뭐야 왜 안 돼? 모르겠다. 우리나라의 코스피 시장이 몇 년도에 생겼더라? 1970년도인가?
그때 새로 처음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상장되어 있던 그 회사들의 시가총액이라 함은 주식 가격 한 주당 주식 가격 곱하기 그 회사의 주식 총 개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다. 한 주에 100원이야. 뭐 말도 안 되지만. 그리고 시장에 유통되는 삼성전자 주식 개수가 100개야. 그러면 삼성전자 시총은 10,000원인 거예요. 근데 처음 코스피 시장이 열렸을 때 전체 상장되는 전체 시가총액 합을 100이라고 쳤을 때 그때부터 시가총액이 들쭉날쭉하면서 현 시점에 3,300이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1970년대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그 안에 담고 있는 전체 시가총액이 33배에 불어난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산업이 성장했습니다. 코스닥도 그 안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겠죠. 걔네들이 처음 100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시가총액이 들쭉날쭉하면서 점점 성장을 했겠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현재까지 오르내려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미국도 S&P 500이라고 해서 그 미국에 있는 가장 큰 기업 500개가 입점해 있는 그 시장이 있고 나스닥도 있고 다우 러셀 2000, 러셀 2000 2000개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도 있습니다. 뭐 일본의 니케이, 홍콩 하항생 있는데 여기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사고 파는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래서 국장, 미장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요. 굵직굵직한 회사들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애들 이름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에는 되게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주로 상장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기아, 우리 여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보이죠? 우리 꿈의 회사, 우리네들의 꿈의 회사, 셀트리온, 유한양행. 자, 근데 보시면은 크기랑 색깔들이 다 달라요. 뭐냐면은 크기는 각 회사의 시가총액이에요. 박스기. 시가총액 아까 시가총액이 먼저 설명드렸죠. 한 주당 가격 곱하기 주식 개수. 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전체 주식 개수. 삼전이 거의 코스피의 거의 한 6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죠. 삼전이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 여기 보면은 셀트리온도 나름 선방하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같은 업계 회사끼리 다 모여 있어요. 여기 제약 이렇게 모여 있고, 여기 화학 적혀 있고, 금속, 유통, 여기 증권도 보이죠. 미래에셋, 키움증권, 삼성증권, 여기 네이버, 제가 물려 있는 네이버, IT 서비스. 아까 얘기했던 섹터가 이겁니다. 어떤 각 섹터에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왜 같은 섹터로 굳이 분류를 하느냐? 왜냐면은 특정 산업이 잘 성장하거나 그 위축이 될 때 그 이 여기에 몸담고 있는 회사들이 대체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금속 산업이 흥한다더라. 그럼 여기 이 섹터 안에 있는 회사들은 대체로 같이 움직여요. 이 안에서 이제 경쟁 업체들끼리 경쟁을 하지만 대체로 같이 움직입니다. 요즘 제약 바이오가 잘 나간다더라. 그럼 여기 있는 회사들이 다 함께 잘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색깔은 뭐냐면은 자 이게 히트맵이죠. 히트맵은 각 칸의 색깔로 어떤 데이터를 표현합니다. 빨간색 차트에서 뭐예요? 오른 거죠. 파란색 내린 거예요. 오늘 삼전은 0.83% 올랐어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0.97% 하락했네요.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건 코스닥이에요. 조금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듣보잡 회사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형 기업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뭐 클래시스, SM은 이제 우리 그 소녀시대, 요즘 SM 대표 그룹이 소녀시대라고 하면 좀 올드한가? 아무튼 SM, 뭐 CJ ENM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 네이처셀 이런 애들, 알테오젠이 근 몇 년 동안 아주 급성장한 그 코스닥 대장 기업이에요. 이런 식으로 코스닥도 있습니다. 자, S&P 500이에요. 여기 보면은 아까는 회사 이름들이 한글로 적혔는데 이건 영어죠. 딱 보면 뭐예요? 이거 MSFD 마이크로소프트예요. NVDA 뭐예요? 엔비디아입니다. 애플, 아마존, 테슬라, 구글, 메타 이름만 들어도 딱 알아듣는 그런 기업들이 500개가 상장되는 게 S&P 500입니다. 워렌 버핏이 내가 전 재산을 꼬라박아야 된다면 어디에 박냐? S&P 500에 박겠다. 내가 가족들에게 추천을 한다면 어디에 추천하겠느냐? S&P 500에 해야겠다. 내 유산을 한 군데에 넣어야 된다면 어디에 넣겠냐? S&P 500에 해야겠다. 그 S&P 500입니다. 네. 그래서 유명한 기업들 많이 있고 여기도 뭐 소프트웨어, 세미컨덕터, 반도체죠.
예, 뭐 인스트루멘탈 리테일, 인터넷 컨텐츠, 구글, 메타 이런 식으로 섹터별로 나눠져 있고, 뭐 일라이릴리 여기 헬스케어, 뭐 이런 식으로 뭐 다 이것도 섹터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건 나스닥인데 아까 봤던 기업들이 있죠. 사실 여기서 이제 중복 상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건 엄밀히 말해서 나스닥 100이라고 해서 상위 100개 기업만 모아놓은 히트맵인데, 자 근데 아까는 코스닥 코스피는 빨강 파락인데 여기는 초록 빨강이죠. 미장에서는 초록이 오른 거고 빨강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오늘 2% 빠졌어요. 자 러셀 2000개입니다. 자 미국의 잡주들이죠. 중소형 잡주들.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 회사죠. 뭐 이런 식으로 미국도 여러 가지 그 시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 자체는 시장 이름이고 장 이름이고,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하면은 얘네들 전체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어떤 일종의 수치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왼쪽이 이제 코스피 100, 코스피에 상장되는 100개 기업들 코스피 지수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엄밀히 말해서는 코스닥 100, 코스피 100의 ETF인데 그냥 이 등락만 한번 봐주세요. 코스피는 우리나라 장은 근 한 그 2021년부터 2003년 2년 동안 되게 쭉쭉 내리다가 또 그로부터 한 2년 빌빌거리다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올랐어요. 그 이재명 정부에서 그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정책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펴고 있어서 그 기대에 의해서 올랐고요. 오른쪽은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그래프인데 그냥 이 나스닥이 어떻게 등락했는지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그 여기 쭉 내리는 구간이 있죠. 여기가 이제 코로나 시기였고요. 그 이후로 이렇게 쭉쭉 그 중간중간에 살짝 소폭 하락은 있었지만 여기 한번 쭉 내리죠. 여기가 이제 트럼프가 관세 전쟁 발표했을 때 쭉 내렸다가 최근에 또 최고가 갱신 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이게 사실 근 한 10년치 데이터인데 이 더 과거에서 보면은 계속 성장했어요. 나스닥은 무조건 우상향이다 라는 일종의 관용 어구가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한 1, 2년 하락하는 때는 있어도 결국에는 언젠가 오른다. 그런 말이 있는 아주 세계에서 가장 큰 그 그 주식 시장이고, 자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이게 아까 S&P 500 히트맵이잖아요. 이 네모칸 한 칸이 그 이 기업의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넓이라고 그랬죠. 자, 삼성전자 여기에 뛰어들면은 크기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인데 여기 코스피 시장에서 제일 큰 이 삼성전자 여기 뛰어들면 어깨를 견딜 수 있을까? 잽도 안 됩니다. 잽도. 자, 여러분 일본이 니케이라고 하는 시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엔비디아 하나가 니케이 전체랑 맞먹어요. 놀랍죠? 미국 증시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다 합친 것보다 커요. S&P 500이. 이 엔비디아 하나가 일본 증시랑 맞먹는다니까? 우리나라가 잘은 몰라도 니케이보다 아마 좀 작을 거예요. 훨씬 작을 거예요. 이게 일본이라고 치면 우리나라 뭐 일본의 한 3분의 2라고 쳐봅시다. 잘은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 6분의 1이면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진짜 잽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그 엔비디아에 견줄 만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이런 게 있으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미국 증시가 진짜 미국 경제 규모가 진짜 말도 안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미장은 신이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 심지어는 미국 증시의 그 등락에 따라서 전 세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계 주식 시장의 메인스트림은 미국이다. 이거는 정말 누구도 부정 못할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떻게 해야 내 종목이 오를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제가 펜으로 끄적이면서 뭔가 설명해 드릴 걸 가져왔어요. 자, 이게 되게 주식 시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지금 그 보이시는 삼각형이 이 인류가 가진 전체 자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잠깐 지워놓고. 자, 펜으로 잠깐 바꿀게요. 자, 여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가진 주식도 있을 테고, 뭐야, 왜 안 써져? 그림판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림판 잘 보이죠? 자, 이게 이 사각형이 전체 자본이에요. 자, 아씨.
자, 주식도 이 안에 집합이 있을 테고, 뭐 금, 뭐 히토류 이런 자원도 있을 테고, 뭐 채권도 있을 테고, 뭐 다양한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주식을 보려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현금이라고 칩시다. 나머지 여집합. 자, 주식 안에서도 섹터가 여러 개 있다고 했었죠. 4개 정도만 그려볼게요. 이 안에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이거야. 얘가 올라야 돼. 얘가 가격이 오르려면은 얘를 사고자 하는, 즉 다시 말해서 이곳으로 자금이 유입이 돼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첫 번째, 아이고 잠시만요. 첫 번째, 같은 섹터 안에 있는 다른 종목에서 돈이 들어오기. 예를 들어서 얘가 반도체 섹터야. 근데 내가 엔비디아를 가지고 있어. 경쟁사 뭐야? 암드. 이 옆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애들이 빼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사면 얘가 확장하겠죠. 두 번째, 섹터가 성장해. 싸우지 마. 같이 성장해. 옆 동네 바이오주. 바이오에 투자하고 있던 애들이 반도체로 투자를 하기 시작해. 자금이 유입돼. 이러면은 내 종목 커질 수 있겠죠. 세 번째, 주식 시장 자체 판이 커져. 파이가, 전체 파이가 커져.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현금이, 사람들이 지갑에, 은행에 갖고, 이게 현금 은행이에요. 은행에 넣고 있던 돈을 주식 투자를 하든가, 채권에 갖고 있던 애들이 돈을 여기로 투자를 하든가. 또 뭐 자원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또 집합이 하나 더 있죠. 뭐예요? 가상화폐예요.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 여기에 들고 있던 애들이 주식 시장으로 뛰어들던가, 혹은 부동산에 들고 있던 애들이 돈을 빼서 여기로 집어 넣으면 내 종목이 오르겠죠. 그래서 이 돈의 흐름이 어떤 경우에 어디에서 어디로 빠져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것까지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뭐 가령 예를 들자면은 금리가 낮아졌어요. 이자가 낮아졌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넣어놓을까요? 안 넣어놓겠죠. 넣어놔봤자 이자 진짜 코딱지만하게 나오는데, 그럴 바엔 은행에서 돈 빼서 주식으로 넣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건 단편적인 예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 종목이 오를까? 경쟁사 돈을 빼서 오든가, 아니면은 다른 섹터에 돈을 빼서 오든가, 아니면 다른 집합에서 돈을 빼서 오든가, 아니면 현금이 유입되던가, 이러면 내 주식이 오르는데, 그 돈의 흐름이 어떤 경우에 발생하느냐는 굉장히 사례가 많고, 대표적인 예시가 방금 예시로 든 금리가 인하됐을 때 주식이 상승할 수 있다. 혹은 뭐 정책적으로 특정 섹터에, 뭐 국가에서 반도체 산업에 내가 국가의 예산을 뭐 1조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막 대통령이 한마디 해. 그러면은 사람들이 야씨 여기 기업이 성장하겠네. 야 바이오, 맨날 바이오 부문 온다더니 안 오네. 야 다 반도체로 가. 요즘 AI가 엄청 핫하다더라. AI로 진짜 별의별 거 다 하고, 없으면 요즘 일을 못 한다더라. AI로 돈 벌어먹고 사는 회사, 걔네들 돈 많이 벌겠다. 그러면은 이제 또 반도체 들어와. 왜냐면은 AI 개발할 땐 반도체가 필요하니까. 이런 식이에요. 네, 채팅창에 비트는 감이 안 온다 그러는데 저도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식 시장이 위축됐을 때 그 돈을 흡수하는 스펀지 역할을 한다고는 들었어요, 비트코인이. 네. 자, 그래서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모르겠으면 그냥 고수를 따라 하십시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조직적으로 투자를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기관이라고 하는, 투자기관.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모건 스탠리, JP 모건, 뭐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우리나라로 치면 뭐 신한증권, 뭐 삼성증권, 이런 애들이 다 조직적으로 아예 아예 간판 걸고 사업으로 투자를 하는 놈들이에요. 증권사 애들. 기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사실 특정 회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지금 이 한 주당 가격이 178달러인데 목표가를 내놔요. 프라이스 타겟 체인지. 얘네들이 생각했을 때 근시일 안에 이 주식이 얼마나 찍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내요. 여기에 있는 고수들이 그 뭐냐 전문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거 따라가도 되고 국내에도 이제 기관들이 있는데 아까 말했지 국내에는 세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개인, 기관, 외국인들이 있는데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투자해요. 우리도 미국 입장에서 외국인이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외국인인 사람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를 하는데 그 이렇게 증권 어플 들어가서 특정 종목 그 종목 자세한 디테일 정보 보면은 근시일 내에 개인들, 외국인들, 기관들이 얼마나 사고 팔았는지 내역이 나와요. 그래서 기관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 사모으고 있다? 근 몇 주 동안? 그럼 얘는 이 종목은 될 놈인가 보다. 그래서 따라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따라가기보다는 자기만의 어떤 주관을 갖추는 게 더 베스트겠죠. 자, 그래서 뭐가 오를지 모르겠어서 그냥 조금씩 다 준비했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분산 투자라 그러는데 한 종목만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오르내릴지 모르니까 여러 개를 사. 그래서 일부는 오르고 일부는 내렸을 때 좀 버퍼링이 되겠죠. 수익과 손실이.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은 애의 비중을 높이고 손실이 날 수도 있는 애들의 비중을 낮게 하고 이런 비중을 잘 조절해서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칭을 한다 그러는데 가격 변동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산 투자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자, 그리고 고수들이 짜놓은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내가 뭐 삼성전자 몇 주, SK하이닉스 몇 주, 셀트리온 몇 주, 이렇게 비중을 내가 조절하기 힘들다면은 고수들이 짜놓은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ETF라 그러는데 보시면 왼쪽에 리스트가 쭉 있죠. 지금 코덱스 증권, 코덱스 은행, 코덱스 삼성그룹, 뭐 코덱스 바이오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덱스 바이오라고 하는 ETF 상품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네이버, 뭐 삼성전자 하는 것처럼 특정 종목처럼 이것도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주식이 아니라 주식들을 한데 모아놓은 포트폴리오로 구성돼 있어서 내가 이 코덱스 바이오라는 주식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이 포트폴리오에 자동으로 분산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코덱스 바이오라고 하는 ETF는 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고수들이 어떤 고수들? 이 코덱스는 이제 삼성증권에서 만들어 놓은 이제 ETF 상품 이름인데 삼성증권에 있는 고수들이 바이오주를 이런 비율로 포트폴리오를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비율로 내가 직접 이 개별 주를 사고 팔지 않더라도 이 코덱스 바이오라고 하는 거 한 주 사잖아요. 그럼 내 한 주 산 가격이 여기 이렇게 이 퍼센티지별로 쫙 분산돼서 투자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자, 제가 특이한 ETF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름이 코덱스 미국 서학겜이에요. 이게 누가 드립친 게 아니라 이 ETF 상품 이름이 미국 서학겜이에요. 얘가 주식 톡방에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들로 내가 담아봤어.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애플, 아이온큐 핫한 회사들만 들어가 있죠. 알파벳, 마소, 브로드컴, 아마존, 메타 이런 비중으로 그 구성한 포트폴리오를 내가 이 비중으로 직접 투자하기 귀찮다면 이 미국 서학개미 ETF를 구매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 그리고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만 모아놓은 ETF 속스라고 합니다. 속스, SOXX, 속스 이런 ETF들 있어요. 특정 섹터의 주식들을 고수들이 짜놓은 비중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ETF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ETF 설명드렸고 이번에는 자, 전체 파이가 커지길 기대하는 지수 투자가 있어요. 아까 전체 주식 시장의 전체 파이가 커지면은 주식이 오를 수가 있다 그랬죠. 자, 한 가지 가정을 해봅시다. 나스닥에 100개 주식이 상장돼 있어요. 100개를 각 종목의 시총 비중으로 내가 100개를 다 사. 근데 한 주 사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전체 시총의 나스닥 전체의 한 10%면은 그 비율대로 내가 사. 그렇게 투자를 해주는 ETF예요. 얘는 말하자면 나스닥 지수 자체에 투자를 하는
그래서 특정 섹터가 오르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식시장 산업 전체가 파이가 커지는 데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나스닥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코스피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가 코스피 지수가 3,000이었는데 최근에 3,500 가까이 뛰었어요. 그러면은 한 6분의 1 올랐죠? 6분의 1이면 얼마야? 한 12%? 이 정도 되죠? 맞나? 13? 그러면은 이 가격이 이 한 주당 이 상품의 한 주당 가격이 35,000원이던 게 37,000원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도 있다. 지수 투자라고 합니다. ETF가 배당이 좀 더 좋은가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배당이 높은 ETF가 따로 있고요. 배당주만 모아놓은 ETF도 있고요. 그리고 뒤에 설명하겠지만 배당주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가 배당이 좀 더 좋냐 하면은 무조건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배당이 좋은 ETF들이 따로 있다. 그래서 특정 상품들, ETF 상품이든 주식이든 걔네들이 배당이 얼마인지는 종목 자세히 보기 들어가가지고 설명을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이건 모든 캡션 다 토스증권에서 가져왔는데 지금 이렇게 종목 정보 보면은 들어가서 보면은 이 상품의 배당이 얼마인가 볼 수 있어요. 그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배당은 이 주식을 들고 있으면은 그 얼마씩 들어와요 주기적으로. 아까 맨 처음 펀더멘탈 프린시플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주식은 원래 그 회사에서 이득이 났을 때 그 이익을 논아먹기 위한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익이 정기적으로 들어와요. 그게 이제 배당인데 근데 이게 얼마나 주느냐가 한 주 들고 있을 때 얼마의 이득을 안겨다 주느냐 논아먹을 수 있느냐가 각 종목별로 다른데 그것을 이제 잘 고려해야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채팅에서 물범님 질문에 답변 드린 거였고요. 자 넘어가 보면 자 수익은 낮더라도 무조건 안전하게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주식은 아니에요. 안전자산에 해당하는 거는 금, 채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금값이 막 오르내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오르내리는 것에 따라서 내가 금 사고 팔 수 있는 ETF 상품을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요즘 금값 많이 뛰었어요. 근데 이걸 사면 이제 금을 직접 사는 게 아니라 금 가격 오르내리는 거랑 똑같이 이 ETF 상품의 가격이 오르내리는데 그 ETF 상품을 사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사는 거죠, 금을. 이 ETF를 산다고 해서 내가 금을 내가 실제로 금반지 이렇게 가져올 수는 없어요. 야, 채권은 뭐냐면은 보통 채권 하면 국채를 말해요. 그러니까 회사채 있고 국채 있는데 회사채는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이고 국채는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인데 채권은 쉽게 말하면은 그 빚을 빚을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미나리한테 100만 원을 빌렸어요. 근데 미나리가 그 이 제가 저로부터 100만 원을 상환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죠. 제가 돈을 빌렸으니까. 근데 이 권리를 체리 누나한테 팔아. 그럼 저는 이제 체리 누나한테 갚아야겠죠. 이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빚을 내요. 누구한테 빚을 내냐? 국민들한테 냅니다. 그냥 일반인들한테. 근데 빚을 보통 우리는 은행 가가지고 저 대출 받겠습니다 하면은 계약서 쓰고 통장에 딱 꽂히잖아요. 근데 국가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로부터 빚을 내는 게 아니라 빚을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팝니다. 마치 미나리가 체리 누나한테 저로부터 100만 원 상환받을 권리를 팔듯이.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걸 지들끼리 막 사고 팔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돌고 돌아요. 국가는 그 채권을 들고 있는 이 채권 종이 쪼가리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돈을 지급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거예요. 배당처럼.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국채를 하나 샀어요. 그러면은 국가가 저한테 계속 빚을 갚습니다. 주기적으로 배당을 줘요. 그게 이제 채권이에요.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언젠간 상환 받겠죠. 그리고 상환 기한도 다 종류별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은 안전자산에 속합니다.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미국이 발행하는 채권은 상장 폐지될 일은 없어요. 휴지 조각 될 일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지금 이 이미지는 차트는 미국 초단기 국채라고 하는 종류의 채권인데 차트가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무슨 대각선으로 쭉쭉 빗금 그어놓은 것 같이 생겼어요. 왜 이러냐면은 이 채권은 이 스코브라고 하는 채권의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국가가 이자를 우리에게 갚습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 갚는데 만약에 이자를 상환받을 권리를 내가 그러니까 만약에 매달 1일에 갚는다고 쳐봐요.
근데 내가 이 권리를 1일 전날 매달 30일에 사. 그러면 하루 만에 그냥 저는 개꿀 빠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는 이 권리를 15일쯤에 샀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15일 기다렸다가 이자를 상환 받잖아요. 이 공평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격이 매달 1일에 가장 낮고 30일에 가까워질수록 오르다가 이자가 배급받으면서 모두에게 상환되면서 뚝 가격이 떨어져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자를 상환받는 데까지 조금만 기다려도 될수록 그 권리의 가격이 비싸고 이자가 상환되면서 그 가격이 뚝 떨어지고 그럼 왜냐면은 상환됐으니까 다음 한 달 사이클 돌 때까지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가격이 싼 거죠. 이렇게. 근데 전체 평균 가격은 거의 변하지 않는. 그래서 국채권은 일종의 안전자산이다. 자, 아까 배당주 설명드리다고 했죠. 굳이 차익 실현 안 하더라도 정기적인 수익이 필요해. 그러면은 배당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톡방에서 얘기가 몇 번 나왔던 JPQ, 우리 꼬미 어머님이 사랑하시는 JPQ 연 10%의 배당이 나와요. 이건 제가 진짜 눈을 씻고 믿기지가 않아서 가져왔는데 연 251%인 이런 배당주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회사의 숏 인컴 전략 ETF라고 하는 건데 뭔지 자세히 저도 몰라요. 근데 아무튼 연 몇 퍼센트 배당을 주느냐가 그 매 배당주마다 다른데 보면은 각 회사별로 배당주가 있어요. 엔비디아가 그냥 엔비디아 주식도 있지만 엔비디아 배당주도 있습니다. 테슬라 그냥 테슬라도 있지만 테슬라 배당주 그 보면은 그 배당 인컴 뭐 이런 식으로 ETF가 이름이 있는데 걔네들은 왜 뭐가 다르냐? 그냥 엔비디아랑 뭐가 다르느냐? 자, 비유를 해볼게요. 이거는 되게 디테일한 경제 지식이에요. 보세요. 제가 만약에 1g짜리 콩 3개를 가지고 있었다 쳐봅시다. 아니다. 3개는 좀 적다. 5개. 콩이 커졌어. 하나당 1.5g이야. 그러면 5g이던 게 7.5g이 되겠죠. 내가 이걸 수익하고 싶어. 이걸 하나 팔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게 일반 주식이에요. 근데 배당주는 자, 하나당 1g짜리 콩이 5개가 있어. 똑같이 5g이 7.5g이 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여전히 1g짜리 5개고 2.5g만큼은 돈으로 줘. 동전 그린 겁니다. 얘는 5g이고 총합은 7.5지만 2.5만큼 돈으로 줘. 매달. 주식이 상승분을 그대로 주식으로 주는 게 일반 주식이고 상승한 가치만큼을 그냥 돈으로 주고 주식은 그대로인 게 배당주예요.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 이게 우리는 그냥 주식으로 생각하니까 주식의 가격이 오른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른 가치를 주식으로 주는 거예요. 왜냐? 2.5만큼 올랐는데 2.5가 여전히 주식이 들었잖아요. 성장한 가치를 주식으로 주느냐, 성장한 가치를 현금으로 주느냐가 다른 거예요. 이게 일반 주식. 일반 주식은 가치가 상승해도 그걸 주식으로 준다. 배당주는 가치가 상승하면 그걸 현금으로 준다. 그래서 상승분을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다달이 돈이 들어와요. 이런 경우는 한 주당 배당금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서 내가 주식을 많이 들고 있으면 개수를 많이 들고 있을수록 인컴 배당이 많이 들어갑니다. 삼성전자 우가 배당주로 봐야 되나요? 그, 그, 삼성전자 우가 우선주일 거예요. 우량주가 아니라 우선주일 텐데, 우선주의 개념은 또 별도인데, 저도 책에서 봤는데, 우선주 개념은 까먹었습니다. 근데 배당주랑은 또 달라요. 네, 완전 다른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주가 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배당주랑은 다르다는 거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선주가. 근데 우선주가 일반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랑 뭐가 다른지는 찾아보세요. 네, 근데 배당주랑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달토가 사랑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도파민이 터지는 레버리지. 자, 보시면은
나스닥에 투자하는 지수 투자가 있다고 그랬죠. 전체 파이가 커지기를 기대하는. 그래서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ETF 상품이 QQQM이에요. QQQM이라고 하는 주식이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ETF지만 얘는 나스닥 지수가 오르내릴 때 똑같이 얘 가격이 오르내리기 때문에 나스닥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럼 QQQM에서 하시면 돼요. 근데 나스닥 100이 오르내리는데 2배로 오르고 내리는 QLD라고 하는 상품이 있어요. 나스닥이 1% 올라? 얘는 2% 올라. 얘가 1% 떨어져? 얘는 마이너스 2% 돼. TQQQ 한국인이 제일 사랑하는 ETF 3배로 오르내립니다. 나스닥이 1% 올라? 얘 3% 올라. 5% 떨어져? 마이너스 15% 됩니다. 네, 도파민 나오죠? 자, 속스 아까 보여줬던 반도체 섹터 ETF 3배로 움직이는 속슬 한국인이 두 번째로 사랑하는 ETF 반도체 움직이는 ETF에 3배로 추종하는 ETF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속스라고 하는 반도체 속스가 이 속스가 움직이는 것에 마이너스 3배로 움직이는 애가 있어요. 얘가 1% 올라 웃기죠? 얘는 마이너스 3%가 됩니다. 얘가 5% 떨어져 얘는 15% 올라요. 자, 여러분 만약에 반도체 산업이 사장될 것 같아. 점점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이거 사시면 됩니다. 왜냐? 반도체가 사장되면 얘는 올라요. 자, 엔비디아를 2배로 따라가는 레버리지 상품이 있고 테슬라도 2배로 따라가는 레버리지 상품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세 번째로 사랑하는 레버리지 TSL을. 구글 2배, 막 별의별 거 다 있어요. 뭐 아마존 2배, 마이크로소프트 2배, 뭐 암드 2배 막 다 있어요. 인버스 2배도 각각 다 있습니다. NVDQ, TSLQ, GGLS라고 하는. 그래서 인버스를 숏이라 그러고 일반 주식을 롱이라 그러는데 왜 롱이랑 숏이라 그러냐면은 보통 그냥 기본 주식을 길게 들고 가요. 장기 투자를 해요. 인버스 상품은 그러니까 본 종목을 거꾸로 따라가는 이 인버스 상품은 오래 들고 있으면 안 좋아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우상향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인버스 상품으로 이득을 볼 수도 있지만 결국 우상향하기 때문에 진짜 짧게 들고 있어야 돼요. 이만큼만. 그래서 숏이라고 하고 이런 애들을 롱이라고 한다. 그래서 2배, 3배로 추정하는 그런 상품들도 있습니다. 본 종목의 2배 혹은 3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근데 레버리지 ETF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 보세요. 이 QQQM이 본 종목이고 TQQQ가 3배죠. 자, QQQM이 100에서 95 됐다가 다시 100이 됐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됐어요. 자, TQQQ는 어떻게 될까요? 100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5% 마이너스 됐으니까 마이너스 15% 돼서 85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95분의 100만큼 올랐죠. 여기도 이게 몇 퍼센트냐? 대충 1.90이라고 치자. 10% 떨어졌죠? 30% 떨어지겠죠? 10 되겠죠? 자, 여기서 1.1 11% 올랐죠. 대충 11%. 여기는 그러면 33% 오르겠죠? 70에 33% 하면은 100이 안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 얘의 30%가 오르기 때문에 복구가 안 됩니다. 100에서 그러니까 본 종목이 나스닥이 100에서 90에서 100 될 때 TQQQ는 3배짜리는 100에서 70 됐다가 100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레버리지 상품은 본 종목이 이렇게 우상향해서 상승할 때는 3배로 더 잘 오르지만 이렇게 들쭉날쭉 할 때는 얘는 점점 내려가요. 음의 복리라고 하는데 이러한 리스크가 있다는 점. 오를 땐 잘 오른다. 근데 내릴 때 더 잘 내리고 특히 횡보할 때는 이렇게 비슷한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횡보한다 그러거든요. 횡보할 때는 레버리지 상품은 녹아내린다. 이런 점도 유념을 해둬야 됩니다. 자, 나만의 투자 스타일을 만들자. 이 파트가 이제 초보자분들이 이제 들으면 좋을 만한 부분인데 그 주식에는 경기 민감주가 있고 경기 방어주가 있어요. 지금 이 그래프 가져온 거 보면 대학원생들은 이제 그래프 좋아하죠.
코스피 지수가 이 회색 그래프인데 오르락 내리락 할 때 포스코 주식이 파란색으로 같이 오르내렸어요. 반면에 KTNG, 담배 인삼 공사죠. 담배랑 인삼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사람들이 계속 소비를 해요. 그래서 코스피가 오르락 내리락 해가지고 그 경제가 안 좋을 때 그 얘는 지 혼자 잘 나가. 반면에 코스피가 막 성장할 때는 지지부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에 되게 민감한 경기 민감주가 있고 산업이 오르든 내리든 지갈길 가는 경기 방어주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경제가 안 좋을 때 그럴 때는 경기 방어주 위주로 이제 사면 좋고 요즘 되게 잘 나가. 경제가 막 활성화되고 막 주식시장이 성장하고 있어. 그럴 때 이제 경기 민감주 사면은 함께 잘 오르겠죠. 이런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고. 자, 그리고 투자 스타일에 장기 투자를 할 거냐, 단타를 칠 거냐, 아니면 그 사이 스윙을 할 거냐, 이런 스타일도 있습니다. 장투는 이제 한번 사가지고 막 1, 2년 들고 있는 거. 단타는 진짜 짧게는 막 몇 분 안에 막 샀다가 팔았다가 하면서 그 사이에 차익 실현되는 거. 뭐 아니면 하루 이틀, 뭐 한 일주일 단위로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이제 단타라고 하고요. 스윙은 이제 그 중간, 뭐 짧게는 몇 주에서 몇 달 사이로 사고 팔아가지고 그 사이에 수익을 내는 그런 방식의 투자 스타일이 있습니다. 각자 뭐가 더 어울리느냐는 자기 스타일에 따라 맞는 걸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잠재력이 큰 회사야. 그런 경우는 단타보다는 장투를 해야겠죠. 왜냐면 꾸준히 성장을 할 테니까. 반면에 등락이 심한 회사야. 그런 경우는 이럴 때 사서 이럴 때 파면은 짧게 치고 빠지기 좋겠죠. 그런 경우 이제 단타. 이런 식으로 종목에 따라서도 또 어떤 투자를 하느냐가 적절한지가 다를 수도 있고요. 자, 성장주냐 가치주냐. 성장주는 이제 이미 잘 나가는 애들. 가치주는 얘 포텐셜을 앞으로 성장할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종목들. 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회사를 잘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 그럼 이제 가치주에 투자하는 거고. 나는 그냥 남들이 하는 주류를 따라가겠다. 그럼 성장주, 엔비디아, 애플 이런 거 투자하는 거죠. 또 개별 종목을 투자할 거냐? 아니면은 남들이 떠먹여주는 포트폴리오 내가 받아 먹을 거냐? 아니면 전체 파이가 커지는 지수 투자를 할 거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자기만의 매매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얼마나 올랐을 때 팔 것인가? 익절. 얼마나 떨어졌을 때 팔 것인가? 손절. 얼마나 할 것인가? 이런 거. 어느 타이밍에 나는 들어가고 어느 타이밍에 빠질 것이냐. 이런 원칙 있는 매매를 해야 꾸준히 수익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필 가는 대로 사고 싶은데 사고 팔고 싶은데 팔고 하면은 돈 벌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매매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전략으로 원칙을 세워서 사고 팔 것인가 이런 것들은 되게 유튜브에도 많고 챗GPT한테 물어봐도 알려주고 되게 매매법이 다양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매매 원칙, 매매법. 어떤 고수분이 유튜브에서 본 것을 제가 지금 따온 건데 나스닥 지수 투자하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QQQM이라 그랬죠? 2배는 QLD, 3배는 TQQQ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고수분은 이걸 평소에 비중을 50, 35, 15 이렇게 들고 있다가 나스닥이 5% 떨어질 때마다 얘 비중을 늘려 5%씩 40, 20 뭐야 또 5%더 떨어졌어. 그럼 이 비중을 늘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나스닥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올라다가 떨어졌어. 나스닥만 들고 있으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에 들고 있으면은 복구하려면은 이만큼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TQQQ를 들고 있으면은 3분의 1만 올라도 원금이 복구되잖아요. 그래서 떨어졌을 때 나중에 오를 걸 기대하고
잘 오르는 놈 비중을 점점 늘려나가는 거예요. 이런 매매법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따라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혹은 또 어떤 매매법은 이렇게 그 특정 선을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놓고 이 선에 닿을 때마다 사고 그로부터 몇 퍼센트 올랐을 때 팔고 이런 식으로 원칙을 세우는 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매매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특정 로직으로 어느 순간에 사고 어느 순간에 팔지에 대한 원칙을 각자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게 마지막 이제 챕터인데 주식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주식에 관련된 격언들과 그 주의해야 될 사항을 조금 몇 개 가져왔습니다. 자, 맞아. 일단 차트 보는 법. 이거 권무가 꼭 알려달라 그래서. 이건 사실 그 알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게 주식 캔들이라 그래요. 캔들. 캔들이 뭐예요? 초죠. 초에 심지 박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캔들이라고 부르는데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어요. 그죠? 뭐냐면은 자, 이날 가격이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내려갔다가 하다가 고점 찍고 또 빠지다가 여기에 끝났어.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시작한 가격을 시가, 끝난 가격을 종가, 미니멈을 저가, 맥시멈을 고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캔들이 이렇게 표현돼요. 여기서 시작해서 가격이 밑에 찍고 오르다가 살짝 내려서 여기서 끝났으면 캔들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서 시작했어. 고점 찍고 롤러코스터 타다가 미니멈 찍고 여기서 끝났어. 그러면 시가가 여기고 정가가 여기고 고가가 여기고 저가가 여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시작해서 고가 찍고 내리다가 미니멈 찍고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랐으면 빨강, 결과적으로 내렸으면 파랑. 근데 시가랑 종가가 이 캔들의 몸통 부분이고 그리고 고가랑 저가가 이 심지인 거죠. 꼬리. 자, 한번 예시를 가져봅시다. 여기 어떤 걸 볼까? 자, 여기 꼬리 긴 놈 보이죠? 얘는 뭐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밑에 찍고 쭉 올라서 여기서 끝난 거죠. 개쩌는 캔들인 거죠, 이거는. 그죠? 반면에 얘를 볼까요? 이 파란 거? 뭐 위로 머리 긴 거? 얘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내린 거니까 위에서 시작했죠. 위에 찍고 쭉 빠져서 미니멈 찍고 살짝 올라서 끝난 거예요. 얘는.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꼬리 없는 애들은 뭐예요? 일방적으로 그냥 쭉 오른 거예요. 얘는 뭐예요? 일방적으로 쭉 올랐다가 살짝 빠져가지고 끝난 거죠. 이 길다란 빨간색. 이 꽁집 조금 나와 있는 거.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이 파란색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색깔 못 봤구나. 자, 파란색으로 이렇게 긴 게 있어요. 자, 이 다음 캔들은 뭐가 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창의력 문제. 자, 이렇게 생긴 애 다음에는 뭐가 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가능성이에요. 무조건 그렇다는 거 아니고. 자, 얘는 한번 쭉 빠졌다가 위로 올라오다가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상방 압력이 상당히 크다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 압력이 이어진다면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하루 단위로 보면은 그 사이에 어떻게 사람 심리가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확률이 낮아지지만 만약 1분 단위로 보는 분봉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캔들 하나하나가 하루 동안 본 거냐 아니면 1분 동안 본 거냐 일주일 동안 본 거냐에 따라서 그 설정을 다르게 했었거든요. 일, 주, 월, 년 바꿔서 일봉, 주봉, 월봉, 연봉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하나가 리코드한 그 듀레이션이 얼마나였냐에 따라서 분봉, 일봉, 주봉, 월봉, 연봉. 근데 1분 단위로 이 릴레이가 상대적으로 연속성이 있는 텀으로 만약에 본다면 이 캔들 모양으로 보고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이 가능해서 그걸 보고 기술적으로 그 매매를 하는 단타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쓰기에는 초보자들은 너무 어렵고 아무튼 캔들은 이런 식으로 보는 거다. 그려지는 원리가 그러하다. 시가, 종가,
저가 저가. 근데 결과적으로 올랐으면 빨강, 내렸으면 파랑. 근데 미국은 뭐다? 빨강이 내린 거, 오른 건 초록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물타기와 불타기. 자, 우리 불타기는 별로 많이 잘 안 쓰고 물탄다라는 표현 많이 쓰죠. 물탄다. 물타는 게 뭐예요? 소금물에 물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용매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농도가 얕아지죠. 덜 짜지잖아. 자, 내가 만약에 10,000원에 한 주를 구매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눈물나게도 내렸어. 5,000원으로. 그래서 한 주를 더 사. 그럼 2주 갖고 있죠? 그럼 내가 이 가격이 얼마가 되어야 본전을 찾을 수 있을까? 자, 2주 갖고 있는데 한 주는 10,000원일 때 샀고 한 주는 5,000원일 때 샀어요. 그러면 평균 가격이 얼마예요? 7,500원이죠? 얘 가격이 7,500원만 돼도 본전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10,000원 그대로 들고 있었으면은, 혹은 2주를 10,000원일 때 2주를 샀으면은 10,000원이 되어야, 떨어졌다가 10,000원이 돼야 복구할 수 있는 것을 쌀 때 추가로 더 샀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복구가 가능한 거예요. 본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한 주 구매해서 그렇지, 만약에 10주 샀다고 쳐봐요. 그럼 평균 금액이 훨씬 더 낮아지겠죠. 5,000원에 가까워지겠죠. 뭐 5,050원?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조금만 올라도 원상복구가 가능한 거예요. 본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식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 주식을 왕창 사서 평균 단가를 줄여서 평단이라고 그러는데, 평단을 낮추는 행위를 물타기라고 합니다. 반면에 10,000원에서 만약에 올랐어. 추가로 더 사. 올랐어. 추가로 더 사. 올랐을 때 더 사는 것을 이제 반대말이라서 그냥 불타기라고 하는데, 불타기라는 표현은 잘 안 쓰고, 내렸을 때 왕창 사가지고 그 평균 단가를 낮춰서 조금만 올라도 복구가 되게끔 한다. 그걸 이제 물탄다고 하고요. 이 물타기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자, 이거 2분 39초부터 볼게요. 그러면 단타 칠 때는 30초. 어쨌든 요런 거는 자, 2분 29초. 가장 큰 이유가 2배로 사람의 그 욕망, 반응과 반대로 가야 됩니다. 그게 문제예요. 자, 주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요. 들리죠? 언제 사야 돼요? 기왕이 쳤다고 사야 하는데 돼. 뭐 이런 데 사야 되잖아. 우리 언제 삽니까?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면 여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는 사이클이잖아요. 우리는 언제 사야 돼? 당연히 쌀 때 사야 되는 거죠.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돈을 버는 거잖아요. 쌀 때 사서 비싸게 팔고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물론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 수 있죠. 그 비싸다는 것도 후에 보면 싼 거예요. 한마디로 가격이 낮은 걸 계속적으로 찾는 게 미들텀을 두고 생각을 하면 이게 기본인데, 그리고 이때 들어가야 단타를 쳐도 확률이 높죠. 이래되는 시장에서 단타를 치면 누가 벌어? 이건 진짜 10만 원 버는 거지. 여기서 물론 1구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요걸 벌겠다는 거잖아. 요 올라가는 틈을. 그럼 대단히 힘들어요. 그럼 어느 때 단타를 쳐야 됩니까?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갈 때. 왜냐면 내가 조금 실수해도 올라가니까 많거든. 여러분들이 가는 대로 하면 어디서 단타를 치면 여기서 쳐서 그래요. 그래서 확률이 높을 수가 없어.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과 반대로 해야 된다는 게 이 단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격이 낮은 걸 찾으려고 그러면 종목을 쓰레기로 갖고 와. 그리고 가격이 낮대. 그건 쓰레기잖아. 쓰레기라뇨. 그거 쓰레기를 동전주 뭐 내일 상패될 것 같은 거래 종료됐기 때문에 지금 천하 제일 단타대가 걸리고 있습니다. 너무 싸요 뭐 그러고 있으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말은 그런 소리 절대 안 그래요. 축제일 때 삽니다. 공포일 때 팔고. 공포일 때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축제일 때 안 샀어야 사는 거. 여기 안 샀어야 여기 살 수 있지. 축제에 사서 다 물렸는데 공포에 어떻게 더 사? 이게 물린 게 이만큼 있어서 어떻게 손절해야 돼? 물어보고 있죠. 진짜 그래요. 어떻게 손절해야 되니? 지금 남들은 가격 내려왔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이게 반대인 겁니다. 가격이 내려오면 언제 살지를 고민해야 되고, 가격이 올라가면 언제 팔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가격이 올랐을 때는 언제 팔지를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은 왜냐? 아래에서 샀으니까 여기서 팔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꾸로 하죠. 여기서 샀기 때문에 고점에서 내려갈 때는 사는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파는 걸 고민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완전히 스텝이 거꾸로 하는 거예요. 혹시 무당이신가요? 선생님 맞아요. 자기가 마음 가는 대로 하면 그렇게 돼요. 내 마음과 거꾸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스텝을 맞추고. 스텝이 안 맞는 생각되면 멈춰야 돼요. 멈추는 것도 투자입니다. 놀랍게도 시장이 올랐는데, 자,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자기는 사람 심리가 이상하게 높을 때 찾고 사고 싶어요. 왜냐면 더 오를 것 같거든. 오르고 있는 거에 나도 올라타지 않으면은 나고 되는 건가? 이런 심리가 작동을 해서 높을 때 찾고 사게 돼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안 그럴 것 같아. 난 안 그럴 것 같다. 다 그래요. 진짜. 근데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떨어져가지고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싶을, 그 무서울 때 사야 쌀 때 살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이 다 반대로 가요. 웬만하면. 나는 롱 끝까지 사기만 했는데도 깨져요. 계속 깨져. 사고 팔고 이게 그렇게 돼요. 진짜 마지막으로 가격이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깨지면 들었어요? 깨져요. 자, 내 마음과 거꾸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스텝을 맞추려고. 스텝이 안 맞는다 생각되면 멈춰야 돼요. 멈추는 것도 투자입니다. 놀랍게도 시장이 올랐는데 나는 롱 끝까지 사기만 했는데도 깨져요. 계속 깨져.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팔고, 우상향했는데 사고 팔고. 자꾸 고점에 그렇게 사고 돼요. 저점에 팔면 진짜 계속 손해만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갈 때 이 여러분들이 부분이 진짜 깨지는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이 이유를 진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갑니다. 어디서 용기를 많이 내야 돼요? 당연히 이쪽이겠죠? 얼마나 많이 들고 갈 수 있냐? 우린 여기서 용기를 좀 냅니다. 얼마 할래요? 100만큼 내요. 나는 한 2,000원 들고 있어요. 불안해. 오를 것 같지도 않고 좀 갈 것 같아. 100 정도 사. 올라갔어. 역시
근데 5% 올라가야 오버랐잖아. 번 돈이 얼마 없어. 얼마 없어. 야 100만 원으로 5만 원 벌어서 이거 간에 기별이나 오겠어? 그거 뭐 라면이나 먹었어? 그래서 여기쯤 올라올 때 200? 돈 더 넣어요. 그래서 앞에 200 더 넣어서 300이 돼. 매수 여기서.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 좋아. 한 30 몇만 원 벌었어 이제. 오 좋아. 50 몇만 원. 좋아. 여기쯤 왔을 때 확 더 넣어서 1,300이 됩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거의 있는 돈 다 넣었어요. 조금. 여기 왔을 땐 이미 확신으로 변해. 그래서 있는 돈을 다 넣고 친구 돈까지 빌려서 3,000을 들어갑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올인 몰빵에 레버러지도 활용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번 게 뭐 기껏해 얼마 벌었겠어요.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대가리가 이만해졌죠. 여기서는 요만하고 이만큼만 빠져도 다 날라갔어요. 그러네요. 여기서 요거 빠졌는데 손실 구간이야. 근데 주식이 이렇게 올라간 주식 세상에 어딨나? 다 이렇게 가지. 손절. 매도 신호 손실 발생. 구간이야. 눈물을 먹으면 여기 왔다가 레버러지죠? 더 이상 버티지 못해. 던져 하면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주가 여기 왔어요. 자기가 예상한 대로 주가 이렇게 올랐어. 근데 나는 엄청난 손실을 겪었고 그러네요. 손에 들고 있는 주식은 없습니다. 이거 반복이에요. 여기 오면 또 내가 맞았어? 1,000 빠졌어? 틀렸네. 0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손실이 또 누적이 됐어. 다시 가. 역시 내가 맞았어. 이번에 담아내야 되니까 2,000. 또 빠져. 또 손절. 다 올라갔는데 손실은 이만큼 쌓이는. 그게 왜냐하면 용기를 어디서 가장 많이 내야 됩니까? 그래서 처음 투자할 때 이니셜 금액이 중요하다. 용기를 낼 때 여기서 그 금액을 높이라는 게 아니라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긴가민가한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미래가 있고 이런 게 있으면 여기서 용기를 좀 이니셜 금액을 충분하게 넣을 수 있는 심장이 있느냐. 여기서 많이 넣는 거를 심장이 큰 사람이 아니라 여기는 미친놈의 심장이고 여기서 그게 강심장이에요.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쓰고 있고 별로 이게 올지 안 올지 모를 때 5대5 같은 여기 9대1이라고 확신을 하잖아. 5대5일 때 과연 내가 2,000을 들고 있으면 막 1,500, 1,700 심지어 2,000을 넣을 수 있느냐. 이게 강심장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사실 그 분할 매수란 말이 있거든요. 내 시드 가지고 있으면 한 번에 다 때려 넣는 게 아니라 적당히 넣고 오르든 내리든 물 타고 불 타서 그 비중을 조절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가져왔고요. 그 2,000 있으면은 1,000만 넣고 오르면 좋고 떨어지면은 1,000은 물 타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2,000 다 때려 맞고 떨어지면은 이거 물린 거예요. 물을 타야 나중에 그 올라도 복구가 금방 되지. 그래서 분할 매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 그리고 아까 이 슈카 선생님이 이렇게 올라도 자꾸 여기서 사고 48, 48, 48 하면은 전체적으로 올랐지만 결국 나는 손해를 그랬잖아요. 사실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돼도 48, 48, 48 하면 이득이에요. 근데 이게 어렵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샀어도 그냥 우상향이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그냥 장기 투자하면은 결국엔 이득이다 라고 하는 게 말이 있는 게 이 우상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장은 우상향하기 때문에 언젠간 무조건 탈출할 수 있다. 그 속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미장은 신이야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웬만하면 미장하세요. 그 미장에서도 잡주들 되게 많아요.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애들, 이런 애들 막 여기서 사 여기서 파는 애들, 막 도파민 나오는 애들 막 10배 벌고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천천일지라도 우상향하는 애들, 어떤 애?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애들 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합니다. 막 아이온큐 같은 애들 보면 막 이러거든요. 그런 거 저는 안 건듭니다. 이런 애들로 이렇게 크게 10배 한탕 본 애들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런 데 사서 꾸준히 묵혀두면은 결국 이득이고, 그 이득은 은행 이자율보다만 높으면은 여러분은 돈 손해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분할 매도 하시고 우상향하는 미장 큰 종목들 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 분산 투자하기 어려우시면 ETF 사시고. 자, 그리고 이 말이 이제 되게 유명한 말인데,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완벽하게 이 저점을 잡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저점 확인하고 살짝 올랐을 때 이제 무릎에 사서, 이게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자, 비율 좋죠? 적었죠? 무릎 정도에 사서 이 정수리 꼭대기에 팔러 가지 말고 어깨쯤에 팔아라. 이렇게 서서 무릎에 서서 어깨 팔지 말고 이 완벽한 저점과 고점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적절한 수준으로 잘 어깨 사서 무릎에 사서 어깨 팔아라. 네, 이 워렌 버핏이 한 말일걸요? 유명한 말. 네. 자, 그리고 진짜 마지막 내용. 이거 사람들이 되게 주식 초보분들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내한테 100만 원 있어요. 자, 10만 원짜리 10주 살래요? 만 원짜리 100주 살래요? 둘 다 한 주당 가격이 뭐 1% 오를 게 보장돼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똑같아요, 사실. 사람들이 되게 착각하기 쉬운 게 아니 여기서는 100원 오르면은 10만 100원인데 여기서는 11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득 아니에요? 같은 100원 올랐는데? 저는 만원짜리 100주 살래요. 더 많은 주 살 수 있잖아요. 100원 올랐을 때 100주 오르면 만원 오르는데 100원 올랐는데 10주밖에 안 오르고 있으면 1000원이잖아요. 이건 착각입니다. 주식은 퍼센트로 봐야 돼요. 플러스 100원 올랐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벌써 같은 전제가 아니에요. 얘는 1%란 거고 얘는 0.1% 오른 건데 100원 오르면 당연히 이렇게인데 주식은 퍼센트로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전체 총 시드가 특정 양이 있으면은 싼 주를 여러 개 사나 비싼 주를 적게 사나 사실 똑같아요. 퍼센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얘는 한 번 움직일 때 1원, 2원 이렇게 움직여요. 얘는 한 번 오를 때 10원, 20원 이렇게 움직여요. 퍼센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싼 주 여러 개 살래 이렇게 꼭 집착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요즘 테슬라 한 주당 가격이 막 30몇만 원 해서 너무 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애초에 한 주도 못 살 정도 가격이 밖에 시대가 없는 게 아니라면 똑같이 100만 원 들고 있으면 30몇만 원짜리 3주 사나 동전주 100원짜리 10,000개 사나 똑같다. 싼 한 주에 막 100원, 200원 하는 걸 이제 동전주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런 거 잘 생각해서 비싼 주식도 적게 가지고 있어도 퍼센트로 오르니까 걱정 않고 사도 된다. 네, 제가 준비해온 슬라이드는 끝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시간 20분 정도 걸렸네요.